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없겠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점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를 겪었었던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가 일본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 하나라는 것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한 것은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을 중간에 이제 매개를 시켰잖아요. 주택금융공사도 하나의 주식회사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가 한국은행하고 정부예요. 두 개뿐이 없습니다. 대주주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출자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아마 절대적인 지주가 될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시중은행들의 부채를 인수를 하자는 거예요. 도려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파산을 한다는 것은 손실을 봤을 때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손을 뗀다는 얘기예요. 떼지 않는 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파산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본다면 개인의 선택의 실패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개인의 실패를 국가가 떠안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생긴 것을 왜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걸 떠맡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도덕적 이런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 생계형 가계부채가 수백만 명이 관련된 것은 이것은 개인의 그러니까는 성실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 이겁니다.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굉장히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주택을 매입할 때 모든 주택을 매입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하 이제니까 우리가 일정 규모 이하 1주택자들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 그걸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모든 투기적인 수요를 했던 사람까지 다 구제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집 스스로 매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방치했을 때 아까 도덕적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도 피해본다고,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채권자 중심의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 돈을 오대건 씨한테 빌려줄 때는 은행도 손실 볼 가능성을 전제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못 갚게 됐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을 오대건 씨하고 은행이 동시에 같이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은 하나도 손실 안 보고 영원히 갚아라 하게 되면은, 그런 은행은 그런 투자는 자기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0이라면은 그런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소구권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 달러를 은행에서 빌렸어요. 근데 집값이 2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 개인한테 어떤 선택을 주냐면은 집에 대한 권리를 은행한테 넘기면 돼요. 그래서 그 집 그 열쇠를 이 우편석에다가 던져주고 은행한테 너 가져가라. 이 집 네 가져가라 하게 되면 채무 관계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도 그러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그게 사실은 경제 원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손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물론 형사 사건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채무 채권 간에도 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일반 민사는 되게 5년인데 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채무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못할 때는 은행은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해소 안 합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뒤져가지고 악착같다고 해요. 근데 5년 동안 그거를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태로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채권 관계가 소멸됐다고 해가지고 소멸 시효 기간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게 대부업체나 이런 데로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그걸 모르는 걸 악용을 해가지고 너 1,000원이라도 갚아라, 10,000원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가지고 하게 되고 다시 또 이걸 연장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편법을 이제 쓰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부동산 대체 쪽에서 과연 부채를 내면서까지 집을 결국 사야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자기도 그러니까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또 조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 개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갖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하게 되면 나만 그러니까 무슨 뭐 혼자서 산속에 돛 닦고 살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이 계속해서 반복은 우리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멸의 길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미래가 보이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정상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정상화시키는 속에서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이래서 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 또한 부동산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막을 수도 없다고 보는 게 그 사회가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옆에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할래.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교육을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이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걸 개인이 그러니까 사실 개인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은 다 버리고 사회를 위해서 혼돈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적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에 혹시 뭐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온 그 강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대로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얻는 불로소득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해소시키고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의 수단으로서 이걸 이제 정착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계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값비싼 우리가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개혁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97년 말에 그때 우리가 충격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길거리에 많은 노숙자들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근데 외환위기 이전에 노숙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엄청나게 줬었던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막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금융이 유사한 사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인 진단을 할 것이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갖게 되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중앙에 주시고요. 참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소문도 많고요. 정보도 많고 참 말이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저희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 준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를 안 기도 될 수 있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말 것인지 우리가 모두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를 하나 두고 경쟁을 했을 때 이 기계의 정확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게 두려운 건데.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서 혹시 저 로봇이 그냥 싹 사라졌으면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하다. 사실 그 불확실한 느낌에 계속 가지고 계신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공포를 갖기보다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과 발전은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문에 더 다 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올 것이다.